이어서 제10강 지구 정치 경제, 지구 금융, 빈곤, 기아 국제 개발 이 세 가지 주제로 이번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진행에 앞서서 이렇게 사전 녹화를 통해서 수업을 하게 된 점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첫 번째 주제 지구 정치 경제에 관련해서는 지구 정치 경제에서 권력의 문제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그리고 국제 정치 경제학은 지구화를 이끄는 동인을 이해하는 데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가, 지구화에 대해서 어떤 다른 설명들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정치 경제학은 지구화의 승자와 패자 가운데 누구를 이제 승자로, 누구를 패자로, 누구를 더 이익을 보는 사람으로 또 손해를 보는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살펴볼 내용은 지구금융입니다. 지구금융은 지구무역인 오랫동안 관리해온 신자유주의적 전제들에 도전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신자유주의적 이 전제들을 계속 유지하는 것인가에 대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구 경제에서 어떤 사람들은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데도 필요한 돈도 지닐 수 없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엄청난 부를 향유하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도 해볼 수가 있고요. 지구 경제 거버넌스 제도들이 없다면 세계는 더 좋아질 것인가 아니면 더 나빠질 것인가, 우리가 세계은행 또는 IMF 또는 WTO 세계무역기구 이와 관련된 일반적인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다음은 빈곤, 기아, 국제개발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국제 발전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국제관계학과에서도 따로 전공 트랙을 두고 마련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존재해야 하는가? 또 풍요로운 세상에서 왜 그토록 마른 어린 아이가 영양실조로 죽어야만 하는가? 이런 질문들, 그리고 발전, 국제개발 이런 영역은 대체로 경제 문제로만 이해되고 있는데 꼭 그래야만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지구정치 경제, 지구금융, 그리고 빈곤, 기아, 국제개발 이 세 가지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구정치 경제입니다. 이 부분은 개념적 정의가 먼저 필요합니다. 개념적 정의를 살펴보면 이제 국제정치 경제학이라고 한다면 국가와 시장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이 수전 스트레인지의 어떤 기초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1986년도에 그렇게 설명을 했다면 이런 설명이 지나치게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지점을 설명하면서 최근에는 이제 수정된 정의가 또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이죠. 2014년에 있었던 희소 자원 배분에 있어서 공적인 권력과 사적인 권력 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강조되고 있는 것처럼 글로벌 거버넌스, 공적인 권력의 많은 기능들이 점점 더 다양한 행위자들, 다양한 사적 행위자들과 함께 제도를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권력과 사적인 권력 간의 이 경제적 어, 접근과 같은 희소 자원의 배분의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국제정치 경제학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용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앞서 이 소제목과 같이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IPE라는 말이 오랫동안 학문의 분야로 사용되어 왔었습니다. 최근에는 이 인터내셔널이라는 이 설명 자체가 국가 간의라는 설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 이외의 행위자들을 더 추가한다는 의미에서 글로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자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지구 정치 경제학인데요. 전 지구적 이 정치 경제에 대한 분석과 또 비국가 행위자, 민간 행위자들의
참여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GPE로 불러야 된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중 하나는 IPE, GPE 다 이런 앞에 형용사 없이 그저 political economy로 부르자, 그렇게만 부르자라는 접근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이 다양한 접근법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크게 자유주의적 접근 또는 현실주의적 접근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적 접근, 이 세 가지 분류가 교과서적으로 정립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누가 했는가라고 한다면 바로 로버트 길핀이라는 학자가 했는데요. 로버트 길핀은 이처럼 국제정치학을 바라보는 세 가지 큰 접근법, 자유주의, 현실주의, 마르크스주의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이전에 봤었던 국제관계 이론과 또 유사합니다. 유사한 전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전제들 하에서 분석의 관점이 이제 경제 분야에 더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최근에는 새로운 시각들, 예를 들어 사회적 구성주의나 또는 경제학의 합리적 선택 이론, 그리고 제도주의 또는 신그람시주의, 페미니즘 이론, 탈구조주의, 신마르크스주의, 비판적 접근법, 이런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양한 논의가 존재하는가라고 한다면 각각의 접근법마다 다양한 이론적 간접점이 있고 또 다양한 행위자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석 틀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권력의 본질, 그리고 공적인 권력과 사적인 권력 간의 관계, 또 물질적 자원과 또 권력 자원의 배분의 결과에 대해서 이러한 다양한 강조점에 따라서 또 다른 설명을, 다른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이론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자유주의 전통입니다. 자유주의 전통은 자유시장, 시장에게 많은 것을 위임하는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시장 그 자체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의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가의 역할이라는 것은 결국 이 시장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 한도로 이제 치안을 유지하는 이런 기능만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가의 추가적인 개입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해야 한다. 최소 국가화 이런 표현들도 사용합니다. 이와 유사하지만 조금 결이 다른 것이 제도주의적 접근입니다. 제도라는 말은 국가 간의 협력의 패턴 또는 권력의 국제적 동학이 국가적 또는 국제적 제도를 창출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국가들이 집단의 행동을 촉진하는가, 이러한 부분에 관심이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강조보다 제도가 어떻게 형성되고 제도를 어떻게 따르는가에 관심이 많은 접근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살펴볼 내용은 합리적 선택 이론입니다. 경제학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접근법이죠. 각각의 행위자들이 이제 이익을 추구하는 이러한 전략적 결정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게임 이론을 설립해서 설명하고 있는 접근법입니다. 각각 행위자들은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고 고정된 이익과 선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구조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 이런 시뮬레이션 같은 것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서 국제 정치 경제학을 분석하는 접근법이 합리적 선택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살펴볼 내용은 국가주의적 시각 또는 현실주의적 시각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에는 이 희소 자원의 배분 과정에서 국익의 추구가 중요하게 언급되는 부분입니다. 현실주의의 기본적인 가정을 공유하고 있고요. 권력과 안보를 극대화하려는 국가들 사이의 경쟁으로 국제정치 경제의 질서가 형성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경제적 민족주의와 독립이라는 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목표를 추구하고 있고요. 패권의 역할에 관심이 많습니다. 패권 국가가 된다는 말은 또 그에 합당한 또 새로운 제도를 만든다는 것인데, 실제로 그 제도가 국제 체제의 안전성을 극대화하는가 아닌가, 이러한 것들이 이제 현실주의적 시각의 관심이자 연구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살펴볼 교과서적 내용의 또 마지막 부분은 마르크스주의적 접근입니다. 앞서 우리가 이론에서 봤던 것처럼 마르크스주의 계열의 이 이론들은 구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의 계급 구조, 계급 분석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고요. 특별히 억압받는 사람들 간의 갈등, 이런 갈등에 관심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속 이론이라든지 세계 체제론, 또는 안토니오 그람시가 설명했었던 헤게모니 이론, 또는 로버트 콕스의 이 어, 자유무역을 비판하고 또 신자유주의를 비판하고 또 현실주의, 국제관계 이론을 비판하는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주의적 접근도 국제정치 경제학에서 주목받고 있는 영역 중의 하나입니다. 이익의 형성의 관념의 차원에서의 이러한 상호작용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페미니즘적 분석 또는 젠더 분석도 여기에 주목해 볼 만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제 정치를 지탱하는 권력의 구조 또는 이익 또는 관념 그 자체가 어떻게 그 본질과 결과면에서 근본적으로 젠더화 되었는가, 또 젠더의 분석을 렌즈로 국제 정치 경제학을 바라보는 접근이 페미니즘적 접근, 젠더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접근법들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중요한 특징을 살펴본다면 이런 국제정치경제학이라는 분과가 만들어진 이후로 계속해서 자유주의적 접근 또는 현실주의적 접근, 마르크스주의적 접근 이 3대 이론이 정착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제정치 경제학은 매우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석 대상이 국제정치 경제의 물질적 능력, 그리고 제도, 관념, 이런 요소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각각의 자유주의 이론 또는 현실주의 이론,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따라서 이 세 가지 요소, 물질적 능력과 제도와 관념, 이 세 요소들이 상호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설명은 각각 이론마다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 다음 주제로 살펴볼 내용은 지구화입니다. 지구화가 어떻게 추동되었었고, 지구화의 동력은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표현되는 이 영역은 인류 역사, 문화, 교류의 오랜 역사적 과정에 그 최근 단계인 현대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것의 시작이 2차 대전 이후에 또 이 다시 한번 경제 부흥 정책 이후에 등장했었던 새로운 경제 호황기 1960년대부터 70년대 사이에 시작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적 지구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편 지구와의 기원이 어디인가에 대한 논의는 또 많은 학자들로 하여금 또 연구의 대상이기도 했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지구와의 기원 자체를 자본주의의 초기 단계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세기 유럽 중심으로 펼쳐졌었던 이 자본주의의 초기, 그리고 확장된 또 유럽 식민지주의 이런 내용들이 지구화의 또 기원이다라고 보고 있는 설명인데요.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산업혁명을 통하여서 19세기 후반 또 이 세계 질서가 또 보편화되면서 서구 유럽의 세계 질서가 국제 질서가 보편화되면서 이제 하나의 단일화된 어, 질서로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과정 가운데 근본이제가 형성되게 되면서 또 그 시간들이 촉진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놀라운 점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에 의해서 달러 근본이제가 시행되면서 더욱더 이 부분들이 가속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국내 경제가 보호되고 또 완전 고용을 추구하고 전후 경제 회복기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또 국제무역 그리고 투자 거래의 토대를 재건하기 위해서 국내 경제를 점차점차 개방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하여서 세계 경제 질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유럽, 아시아에서 전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새로운 번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었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들은 자유주의 경제 질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계은행, 또 월드뱅크라고 하죠. IMF, 그리고 가트라고 하는데, 가트는 관세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입니다. 이 협정 자체가 나중에는 WTO, 세계무역기구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브레튼 우즈 체제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이제 세계은행, IMF, WTO 이렇게 세 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은행은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각국의 경제 회복을 복구하고 또 특히 개발도상국을 향하여서 인프라, 공항과 항만 또는 이 고속도로 이런 부분들을 건설해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이 필요한데 그러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이율이 낮은 저리로 대출해주는 경향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IMF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IMF는 국제 수지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원조를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안정적인 통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대출을 해주는 경향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아시아 금융위기 또 한국의 또 IMF 사태를 경험하면서 외환 보유고가 없어졌을 때, 줄어들었을 때, 그 위기가 왔을 때 IMF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단기 원조를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시 또 이자를 다 포함해서 갚아야 되는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돈의 원천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회원국이 자기가 적금처럼 부어왔었던 돈에서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 어디서 무상으로 빌려오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트입니다. 관세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인데요. 국제 무역의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협정인데 매번 여러 라운드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라운드를 통하여서 이제 관세에 대한 내용을 낮추자 이런 부분을 추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크게 미친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하여서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해외 농산물이 우리나라로 수입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우루과이 라운드에서의 또 다른 결정은 이 가트 체제가 아니라 이 무역을 관장하는 국제 기구를 만들자라는 새로운 국제 무역 기구의 또 탄생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WTO라고 하는데요. 세계 무역 기구라고 하죠. 세계 무역 기구는 무역 분쟁에 대한 심리를 하고 분쟁 해결 기능을 강화하는 또 새로운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1990년대에 넘어가게 되면 이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들이 또 시장 우선주의 정책들이 더욱더 확장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영향력이 커져가게 되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컨센서스라는 것이 동의를 이룬다, 합의를 봤다 이런 내용인데 워싱턴에 의해서 결정된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브레턴 우드 체제 플러스 미국 정부가 옹호하는 올바른 경제 정책을 추종하는 것만이 국제 경제 발전의 유일한 길이다. 이런 이제 보수적인 경제학자 시장 우선주의적 접근 이런 내용들을 강조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와 또 영국의 대처 행정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단순히 경제 정책의 변화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제 정책의 변화 그 자체가 사회 문화적 변화와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처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동조합을 해체하거나 그 영향력을 줄이는데 큰 영향력을 발휘했었죠. 기본적으로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접근은 어, 세금에 대해서 또 시장에 대해서 또 신 친기업적 또는 이 어 보수주의적 경제학의 접근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은 불공평한가? 우리가 이 영상을 보면서 더 이해를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PDF 파일을 보시면 링크가 따로 있으니까요. 클릭을 해보셔서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IMF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IMF는 대출 조건이 있습니다. IMF가 각각 개별 국가에서 또 외환 위기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데 그때 대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신자유주의적 제도의 전환이 더 빨리 진행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MF의 이미지 자체가 해고, 구조조정 이런 이미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가득합니다. 균형 예산, 산업의 민영화, 무역과 해외 투자의 자유화, 개방적 경쟁을 위한 정부 규제 완화, 조세 개혁 이러한 흐름들이 신자유주의적 제도들의 전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IMF의 기능은 점차 이름은 그대로지만 기능이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기점으로 브레튼 우즈 기간의 일부 내용들이 개혁되게 되었는데요. IMF도 빈부격차와 세계 불평등의 문제를 인식하고 다양한 정책 조언과 또 금융위기 조기 경보 시스템 역할을 하는 기능들로 확장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사례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입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어렴풋이 또 많이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또 잘 아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리만 브라더스라는 이 투자 회사의 한 파산으로 인하여서 또 시작된 이 경제 위기가 미국발 경제 위기가 어떻게 세계 금융 위기로 또 전환이 되었나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인데요. 우리가 이런 주제는 워낙 영향력이 많기 때문에 또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소개하는 영상인데요. 그 내용을 잘 소개하고 있으니까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링크를 통하여서 보시길 바랍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우리 모기지론 주택담보대출인데요. 서브프라임 단계의 신용 불량자, 신용에 탄탄하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무리하게 대출을 해줘서 일으킨 또 이 주택담보대출이 한꺼번에 이 붐이 붕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시작된 이 파생 상품이 이제 피해를 입으면서 더욱더 확장된 또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글로벌 경제의 상호 의존성이 부정적으로 나타난 사례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런 위기가 나타났는데 전 세계가 휘청거리는, 왜냐하면 그 미국에 대한 금융에 대한 그 구매와 또 접근이 더 전 세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전 세계의 투자자들이 또 미국에 투자를 했었고 이것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영향력이 또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에 대한 원인은 다양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대출, 그리고 위험한 관행을 허용한 미국의 중앙은행, 그리고 그것을 감독해야 되는 이런 규제 기관들이 어떤 방만한 운영들, 그리고 글로벌 이자율을 떨어뜨린 아시아의 엄청난 저축, 여러 해 동안 낮은 인플레이션과 또 안정적인 경제 성장 그 자체가 또 부시 행정부로 하여금 과신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설명도 존재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글로벌 금융 위기, 또 미국의 또 모기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어떻게 대처했는가입니다. 미국은 IMF의 설명대로 이제 시장 중심적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은행과 보험회사에 전례 없는 대규모 구제 금융을 제공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양적 완화라고 하는데요. 돈을 찍어서 그것을 푸는 형이죠. 하지만 이런 것은 기존의 IMF가 주장했었던 이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과는 위반되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예외주의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통화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또 이자율은 또 낮추고 신용 대출을 늘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08년, 2009년 대규모 경기 부양 정책을 사용했었고요. 교훈을 살펴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향상된 국제적 관리가 필요하다. 회계 및 은행 규제에 대한 글로벌 표준이 필요하다.
세계 경제에서 대한 이런 조기 경보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또 교훈으로 남겨진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금융위기는 단순히 금융의 변화, 금융과 관련된 경제적 변화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변화도 동일하게 또 나타났었는데요. 바로 G20 정상회의가 열렸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회의하기 위해서는 G7 선진국 국가들만 모여서 회의를 했었는데요. 부시 행정부 입장에서 세계 금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의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금융의 안정과 세계 경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중국, 인도, 브라질, 멕시코, 우리나라도 포함되어서 개발도상국 급의 이 국가들이 함께 등장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G7에서 G20으로 또 확대되는 확대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또 금융안정위원회를 만들게 되는데요. 또 이 과정 가운데서 IMF는 단순히 이 외환 보유고가 부족해진 나라에 단기적으로 또 대출을 해주는 그런 기구가 아니라 그런 기능 플러스 이제 미래 위기를 전망하고 또 조기 경보 시스템과 같은 그런 기능들을 하는 확대된 활동 분야로 또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G20 재무회담도 열리게 되는데요. 정상회담, 각국의 총리나 또 대통령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뿐만 아니라 각국의 전문가들, 경제 전문가들이 함께 장관들이 모여서 같이 회의하는 이런 재무회담도 열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이제 부시 대통령과 브라질, 중국, 또 터키, 인도, 사우디, 프랑스, 한국 다양한 국가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화의 동인, 지구화의 원인과 동력이 무엇인가 라고 이런 내용을 살펴보는 내용 가운데 가장 또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은 다국적 기업의 역할입니다. 다국적 기업은 어떻게 지구화를 촉진시키는가에 대한 설명인데요. 다국적 기업은 글로벌 경제의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중요한 일원인데요. 본격적으로 다국적 기업이 활동하게 된 것은 1960년대 유럽 공동시장의 등장과 함께 무역의 자유화에 의해서 촉진되게 되었습니다. 2007년 한 해 또 민간 기업의 기준으로 봤을 때 2조 달러 이상이 해외 투자를 하고 있고요. 대략 80%가 선진국의 기업들이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기업의 해외 투자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개발도상국 위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라고 한다면 우리가 1대1로 사업이나 또 이런 개발도상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구와의 동인 가운데 또 다른 측면은 민간 국제 금융입니다. 펀드 같은 이런 이제 투자 이런 내용들도 이 지구화를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4조 5천억 달러가 지금 매일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에 또 투자를 하고 또 송금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구와의 동인 가운데 글로벌 경제적 정치적 힘의 이동 그 자체도 지구화를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상, 브릭스의 부상 이런 흐름들 또는 또 워싱턴 컨센서스를 이루었다고 하는 1970년대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지금은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죠. 중국의 부상과 다른 많은 행위자들, 일본 또는 EU 이런 행위자들의 역할이 더욱더 증대되게 되면서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어 가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IMF는 2013년 말 또 중국의 국내 총생산 규모를 세계 1위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물론 1인당 국민소득은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뒤처지고 있지만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아주 고무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00년대부터 해서 20년, 지난 20년 동안 거의 10%가 가까운 그런 GDP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다른 선진국에서는 보여줄 수 없는 퍼포먼스죠. 최근에는 5%, 6%로 다소간 줄어들긴 했었지만
5%, 6%도 엄청나게 큰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뭐 1%, 0. 몇 퍼센트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왜 이렇게 또 성장하고 있는 중국이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한다면 바로 워싱턴 컨센서스와는 다른 형태의 이 경제 체제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 국가 주도의 수출 경제 모델이 또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 중심의 브레튼 우즈 체제에 대해서 어떤 도발, 우리는 새로운 게임의 플레이어가 되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접근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신개발은행입니다. 뉴 디벨롭먼트 뱅크 브릭스인데요. 브릭스 이 대표 국가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세계은행 말고 우리의 개발은행을 하나 또 만들어 보자. 그것을 달러로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위안화로 그 내용을 추진해 보자. 그런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회기반 시설과 지속가능한 개발 사업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하는 이러한 형태인데요. 세계은행 및 IMF에 대적하기 위해서 통화사업 체계를 중국 자본으로 위안화로 한번 해보자 이런 내용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망에 대해서 또 이 브릭스 국가들이 반서구라는 하나의 큰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 각각의 나라들마다 서로 국경 분쟁을 하는 나라도 있고 또 동상이몽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라고 평가받기도 하기 때문에 이 국가들의 어떤 공통점이 결여되어서 반서구라는 것을 제외하고 다른 많은 접촉점들이 없기 때문에 이 브릭스의 협력 그 자체가 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많은 부분들이 또 회의적으로 또 불확실한 전망을 가지고 있다고 많은 학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내용을 정리해보면 지구 정치 경제 변화의 요인 중에 네 가지를 우리가 꼽아서 설명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관념, 이데올로기의 역할입니다. 특히 신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화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강력한 이익 집단과 제도의 결합에 의해서 추진되었었고 기술혁명이 이 가운데 큰 촉진의 역할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술에 대한 지배력 그 자체가 물질적 권력의 핵심적인 속성이죠. 최근에는 반도체와 관련해서 기술 경쟁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시기에는 우리가 AI, 클라우딩 컴퓨터, 다양한 신기술에 대해서 누가 이 기술을 선점하는가가 앞으로의 그 경제적인 정치 경제의 또 전환 가운데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많은 학자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들의 권력 그 자체가 또 지구 정치 경제 변화의 중요한 요인입니다. 신자유주의의 지구화의 유래를 살펴봤을 때 결국에는 전쟁 이후에 미국이 또 패권을 공고하는 과정에서 또 냉전의 최후의 승리자로서의 그 역할 이런 부분들이 다 맞물려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중국의 부상 그 자체가 새로운 국제정치 경제학의 연구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 중국의 성장이 어떻게 또 패권에 도전하는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가, 어떻게 유지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연구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음 내용을 살펴볼 부분은 불평등, 지구화로 인한 불평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누가 위너이고 누가 루저인가, 누가 이익을 더 많이 보고 누가 더 손해를 보는가 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신자유주의의 가정들, 이런 경제정책들의 효과를 정말 그 약속한 것만큼 발휘를 했는가라고 했을 때 약속했었던 것의 개선 효과는 크게 있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 아프리카 중부 지역이죠, 대부분. 인구의 47%는 여전히 극빈층 범주에 속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빈곤의 개선은 훨씬 적게 나타나고 있는 형편인데요. 극단적 빈곤선이라고 하는 하루 1.25달러 정도의 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1981년에서 2015년까지 거의 2배가 되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빈곤한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것, 빈곤이 악화되었다기보다는
부의 축적이 더 급격하게 가속화되어서 이 격차가 더 심화되었다, 빨리 심화되었다라는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구조적 불평등이 또 중요하게 나타나는데요. 글로벌 사우스, 이 남반구와 글로벌 노스, 북반구 간의 이 구조적 불평등도 주목해 볼 만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남반구는 세계 전체 인구의 85%를 차지하고 있는데 평균 소득으로 따져봤을 때 북반구 인구의 평균 소득의 15에서 20% 정도에 어, 미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빈곤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 최저 빈곤선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영역입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 이 국가들, 아프리카 중부 지역 국가들이 이런 빈곤선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어떻게 이 빈곤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지구의 극단적인 빈곤의 중심이 중국에서 인도를 거쳐서 최근에는 아프리카 쪽으로 계속 이동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구화의 승자와 패자를 설명할 때 그 지구화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이 아웃소싱 공장이 또 해외로 진출하고 공장을 또 낮은 값싼 또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노동 착취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구적 생산 그 자체는 기업들과 민간 행위자들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과정으로 나타났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저임금 정책 또는 노동 환경의 축소 경향을 나타나고 있는데요. 서로 이 외국의 자본과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을 벌이기 위해서 더 낮은 임금을 제시하거나 또는 더 극단적인 노동 시간을 제시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죠. 신자유주의 또는 워싱턴 컨센서스 그 자체가 또 유연한 노동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쉬운 해고가 가능해졌고 이러한 부분들이 또 노동 착취에 영향을 건다에 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부분들은 비공식 또는 이민자 또 계약 노동자 이런 여성 노동자들에게 더 취약한 또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젠더 분석의 렌즈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연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취약 산업 중에 하나가 이 스웨트샵이라고 하는 이 옷을 만드는 음, 노동입니다. 왜 스웨트샵이라고 한다면 이 땀을 많이 흘리는 이런 집약적 노동의 어떤 대명사이기 때문에 설명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옥스팜이라든지 다양한 NGO들의 또 캠페인과 또 활동들을 통하여서 이 노동 조건의 개선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나 베트남이나 이런 영역들에서 말이죠. 최근에는 기업들도 나이키나 또 폴로나 갭이나 이런 의류 회사들도 이제 사회적 책임이나 환경적 책임을 강조하게 되면서 최근에는 상황들이 이전보다 많이 개선되어 가는 과정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 지구와 승자와 패자를 설명하는 가운데 이민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민은 전 지구적인 현상입니다.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 사우스에서 글로벌 사우스로 다른 이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또 이동해가는 이런 흐름들도 볼 수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남부, 남미 같은 지역에서 이렇게 글로벌 사우스에서 글로벌 사우스로 이동해가는 양도 늘어나고 있다. 이민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신자유주의적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장들이 해외로 또 진출하고 그 노동력이 필요한 것, 또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삼아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의 그룹은 고임금 고학력 전문가 그룹입니다. 이들은 해외 이민, 해외 취업 이런 부분을 통하여서 또 선진국으로 또 많이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들은 이 두 번째 그룹인 저임금, 저숙련 노동에 대한 노동자에 대한 또 이동입니다. 그래서 국제 분업 체계 속에서 노동자들의 이동이 글로벌 사우스에서 글로벌 사우스로 이동해 가는 것이 많이 나타난다. 공장들이 다 그쪽에 있기 때문에 또 취업하기 위해서는 또 그쪽으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고용의 불안정성은 또 높습니다. 증대되고 있고요. 이민 노동자들은 또 이런 지구화의 또 피해자에 속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민 그 자체는 지구와의 동인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개발도상국에서는 국제 송금의 역할이 외화 획득의 수단 가운데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필리핀이죠. 다음은 지구 금융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금융은 2차 세계대전 직후에 당시에 이제 다양한 금융의 모델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이제 신흥 독립국들이 등장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1945년 직후 당시에는 약 50여 개국의 나라가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여러 가지 경제 모델들이 있었습니다. 사회주의 경제 모델을 따르는 소련의 또 중앙 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계획 경제라고 하는 이런 흐름들, 토지와 산업이 국유화되어 있는 이런 경제 모델도 있었고요. 또 우리가 익숙하게 지금 잘 알고 있는 영미식, 영국과 미국 방식의 시장 경제 체제 모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열강들, 유럽에 있는 식민지 지배를 했었던 이런 국가들 경우에는 제국주의적 특혜 체제를 통하여서 여전히 또 자국의 경제와 식민지 지역 간의 이 기득권 관계를 유지하는 이런 경제 모델도 있었고요. 몇몇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중상주의적, 국가주의적 경제 정책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관세, 무역 장벽 또는 국가 주도의 경제 관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날의 지구 금융 또 세계 경제를 모델을 살펴봤을 때 오늘날에는 그 나라 수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죠. 대략 193개 정도의 국가가 포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화된 생산 체계,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데 한 국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기보다는 해외 공장에서 또 일부 수립, 조립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또 이동되고 또 완성품이 또 다른 지역에서 만들어지고 이러한 글로벌 밸류 체인을 볼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도 글로벌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계 무역이 증대되고 있고요. 복잡한 상호 의존을 통하여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다국적 기업과 국제은행들, 또 시장은 국가와 더불어서 중요한 행위자로 또 여겨지고 있습니다. 비정부 기구의 목소리도 증대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자유주의 또는 신자유주의적 이 시장 자본주의가 지배적인 경제 접근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흐름들을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하죠. 글로벌 밸류 체인을 잘 설명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또 공장이 있고 그 공장에서 또 다른 나라로 이동하면서 또 완성이 되고 조립이 되고 또 그것을 또 다른 나라로 가서 또 판매하고 이런 흐름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유주의 경제 체제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려면 결국에는 아담 스미스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세기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이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는 인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방식으로 행동한다. 그리고 그 합리적인 행동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 시장이다. 시장은 생산과 분배의 최대 효율을 추구하는 장치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잘 작동되도록 죄송합니다. 놓아주는 것이 시장이 잘 운영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담 스미스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중요하게 여겼었는데요. 이 경쟁을 통하여서 이제 가격이 낮춰질 수 있고, 가격이 낮춰진다는 것은 소비자한테도 좋고, 이 경쟁을 통하여서 또는 이 새로운 또 신제품이 등장하고 또 질 좋은 내용들이 또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성장하고 이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효용이 증대되는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경제 성장을 촉진시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또 국가라는 이런 기관들은 기본적인 질서, 치안 유지
이런 형태를 제공하고 자유로운 교육을 보장하면 된다라고 강조한 것이 그의 이제 국부론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주의적 경제 규범에 대해서 일부 국가들은 비교적 회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브릭스라든지 아세안이라든지 또 멕시코라든지 다양한 전통들 또는 러시아에서는 원자재에 의존한 경제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또 공산주의 체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또 시장 경제 체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여서 당에 의해서 관리되는 이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산당에 의해서 또 국영기업, SOE, State Owned Enterprise라고 하는데 그리고 은행도 여기에 또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흥미로운 도표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또 IMF에서 발표했었던 이 통계를 자료로 만들어진 이 인포그래픽인데요. GDP 성장률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2008년 그리고 2024년 예상치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미국의 이 GDP의 그 내용도 이제 점차 또 줄어들게 되고 중국이 성장할 것이다. 인도도 성장하고 또 일본은 줄어들고 새롭게 등장하는 국가 인도네시아도 주목해 볼 만하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다양한 경제 모델에 대해서 설명하게 될 때 이 국가주의적 중상주의가 있습니다. 스테이트 리드 디벨opment 국가가 이끄는 개발 또는 디벨opment 스테이트 발전 국가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서구 중심의 시장에 대한 자유를 강조하기보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 역할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국내의 자급자족, 수입 대체 산업화 전략, 또 높은 관세를 적용하거나 또 외국 상품을 제한하는 것, 외국인 직접 투자를 제한을 또 통하여서 규제하는 것, 이런 것들을 또 담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경제 성장을 했었던 나라들이 존재합니다. 1970년대, 80년대 아시아의 네 마리 용 또는 아시아의 네 마리 호랑이라고 표현되는 국가들인데요. 한국, 우리나라죠. 또 싱가포르, 대만, 홍콩 이러한 국가들이 기록적인 경제 성장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의 공통적인 경제 정책이 바로 이러한 발전 국가, 국가주의적 중상주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 정책도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에는 브레튼 우즈 체제, 또 워싱턴 컨센서스에 흡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있었던 이 경제 위기를 통하여서 많은 국가들이 또 IMF에 또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또 경제 모델의 전환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지구 금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통화 거버넌스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본이제에서 변동환율제로 바뀌는 부분들, BIS에서 IMF로 바뀌는 기준들인데요. 우리가 기축통화라고 한다면 또 경제 규모가 크고 경제가 안정적으로 잘 관리되는 나라에 돈에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려고 하고 그 돈에 투자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이제 기축통화라고 하고 대표적인 기축통화가 또 오늘날에는 달러로 표시되고 있죠. 역사적으로 그것이 잘 활용되었던 것은 바로 금이었습니다. 어느 나라에 가도 금은 다 잘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20년대 미국의 달러가 금과 연계되기 시작했었습니다. 대공황을 경험하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의 금이 미국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승전국으로서 또 무기를 판매하고 전쟁의 또 특수를 누렸었기 때문에 이러한 금이 또 미국으로 많이 이동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달러 금본위제를 채택하게 됩니다. 이 말인즉슨 다른 나라의 화폐를 가지고 금으로 바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달러로 먼저 바꾼 다음에 그 달러를 통하여서 금을 확보하는 이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하여서 미국 그 자체가 국제적 대부자가 되고 또
국제금융체제의 관리자로서 미국의 지위가 강화되는 효과를 나타냈었습니다.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러한 흐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브레튼 우즈 체제, 금본위제 흐름 가운데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금으로 바로 살 수가 없습니다. 금과 교환하기 위해서 먼저 달러로 환전하고 그 달러를 가지고 또 금을 확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71년에는) 미국은 금본위제를 폐지하고 변동환율제를 도입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35가 이게 픽스 고정되어 있는데 변동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국제결제은행도 여기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결제은행은 은행은 예전에 있었던 기관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의 국가들의 중앙은행들이 함께 모여서 1930년에 함께 조율하자라는 의미로 취지되었었던 이제 국제결제은행인데요. BIS인데 1930년에 또 최초의 또 공공국제금융기관으로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공황 같은 경제적 변화에 대해서 그것을 막는데 실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브레튼 우즈 체제가 형성되게 되면서 IMF가 1950년대 초에 또 대출을 할 수 있게 될 때까지 또 BIS는 또 유럽 여러 국가들의 중앙은행들 간의 거래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74년 바젤은행 감독위원회가 또 활동하게 되면서 BIS 내에 설치되었었는데 전 세계 은행들을 감독하고 또 규제하는 정부 기관들 간의 협력을 지원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살펴본 내용은 국제통화기금입니다. 환율의 단기적 또 급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융자를 대출해주는, 융자를 지원해주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회원들 간의 또 통화의 자유로운 교환을 보장하고 환율의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기관으로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공짜로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각 국가마다 할당된 납입금을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년마다 협상을 통하여서 그 액수가 각 나라에서 얼만큼 내야 된다는 그 액수가 지정되게 되는데요. 그 납입금은 금으로 내거나 또는 자국의 국내 화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화로 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납입 금액에 기준하여서 재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나라의 어떤 내용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넣었던 금에서 그래서 찾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거래 수수료와 융자 기간에 대한 이자 수수료까지 포함시켜서 또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IMF는 다른 유엔 기관들보다 더 기업 구조를 닮아 있습니다. 다른 유엔 기관들이 1국가 1표 이러한 원칙을 따르고 있는 거라면 IMF는 기업 구조처럼 주주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돈을 많이 낸 기여도가 큰 사람이 영향력이 더 큰 것을 볼 수가 있죠. IMF 총재는 전통적인 유럽인이 또 차지하게 됩니다. 만약에 IMF 총재를 또 미국인이 하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겠죠. 미국이 다 차지하는 것 아니냐라는 방식으로 말이죠. IMF에서는 2,600여 명의 또 경제학 박사급 직원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또 컨설팅을 해야 되니까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총재와 3명의 부총재 중 1명이 또 대부분의 일상 업무를 처리하고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집행이사회도 있는데요. 집행이사회는 각 회원국의 소유한 할당 지분, 할당 지분은 결국에는 얼만큼 돈을 많이 내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것에 비례해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 IMF 직원이 또 협상을 하게 될 때 해당 국가의 정부와 비밀 협상을 통하여서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사례를 설명하고 있는 이 영화도 또 얼마 전에 예전에 또 개봉되었었죠. 그 상황을 설명하는 영상이 있어서 또 한번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IMF에는 미국의 재원 출원금이 가장 높습니다. 미국이 돈을 가장 많이 낸다는 것이죠. 미국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이 영향력이 크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특정 주요 결정에 있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IMF라는 이 기구 자체가 또 미국의 워싱턴에 소재하고 있고 미국 재무부 관료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공식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으로 또 미국의 영향력이 계속 크게 작용하는 기관이 IMF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긴급 구조 요원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IMF입니다. 82년에 멕시코의 채무 위기라든지 또는 우리나라가 또 포함되어 있는 97, 98, 또 아시아 금융 위기 때 환율이 급락하고 증시가 붕괴되고 실질적인 또 국민 총 생산이 감소하게 되고 기업들이 도산되게 되고 구조조정을 강요하는 상황 가운데 실업자가 양산되는 이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들 가운데 기존의 또 국가 주도적 경제 발전 모델이라고 했었던 이 흐름들에 대한 비판도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정경유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크로니 캐피탈리즘이라고 표현되는 정실 자본주의, 서로 인맥에 의하여서 또 연결되어 있는 이런 부정부패와 또 많이 연루되어 있는 그런 자본주의다라고 비판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IMF에서는 대출과 감독 체계를 또 동시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중상주의 또는 또 국가 주도형 또 경제 개발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긴급 구조 요원으로 등장했었던 IMF의 또 도움을 받고 나서 또 그 내용들이 또 시장 경제 체제로 또 바뀌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대적인 구조 조정에 동의하지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의 경우에 봤어도 IMF 체제 이후에 또 비정규직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고 정리해고 많이 늘어나게 되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대중들의 반발도 많이 늘어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감독 체계 가운데 또 나타나는 부작용들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부작용들이 이제 고금리나 또 높은 세율, 또 공공지출의 축소, 또 독과점 폐지, 또 은행 시스템 개혁, 또 금융의 투명성 제고 이런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긴축 재정을 해야 된다. 사회 서비스를 복지 이런 부분들을 축소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강조되었었는데 이것은 또 반대로 말하면 빈곤층이 더욱더 증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각국의 정부와 또 대중들 사이에서 IMF에 대해서 반감이 증대하는 경우도 존재했었습니다. 특히 자유주의 시장 경제적 이 사고에 기초한 해결 방안들에 대해서 신뢰에 금이 가게 되는 사건들이 존재했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2008년에 미국의 또 이 금융위기였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미국에서의 금융위기를 해결하는 방식은 IMF에서 권고하는 이런 시장 중심의 또 자유주의적 방식이 아니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가가 개입해서 또 처리하는 양적 완화 이런 흐름들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죠. 최근에는 이 IMF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조건은 줄이고 대출은 늘리고 이런 방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금융 지원만 하지 또 계속 경제 정책에 대해서 관할하거나 또 변화를 요구하거나 그런 것을 하지 말자. 신자유주의적 제도의 변화는 강요하지 말자. 이런 방식을 또 제안하기도 합니다. 투명성을 제공하자. 밀심회담 하지 말자. 이런 내용들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IMF조차 스스로 종전의 어떤 긴축 재정 또는 자유시장 원칙을 더 이상 고수하고 있지는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불평등에 관한 문제죠. 이 불평등 그 자체가 또 이 자본주의 시스템 그 자체를 붕괴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우려로 적극적으로 이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정부가 지출을 해야 된다.
그것을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2014년 IMF 총재의 경우에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 소득 불평등 문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IMF의 감독 기능은 1970년대 말에 도입되었습니다. 또 회원국의 일반적인 경제 정책과 환율을 평가하기 위해서 또 연례적으로 자문을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위험을 감지하는 조기 경보 시스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정책적인 조언도 제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원국들에게 기술적 지원도 제공합니다. 각 국가들의 공무원들, 특히 중앙은행 관리들이나 중앙은행에 대한 관리 그리고 재정금융정책대에서 교육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개발도상국만 상대하는 그런 부정적인 기관의 이미지가 있지만 최근에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거나 보고서를 발간하는 이런 활동들도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교적 또 작년에 대한 현상인데요. 최근에 계속 IMF에서 한국 경제에 대해서 내리는 진단은 가계부채가 너무 많다. 이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라. 그런 내용들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IMF의 개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 아시아 경제 위기 이후에 경보 체제를 더 많이 강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제 금융 시스템의 감시 기능을 더욱더 강화하고요. 경제가 어려운 국가들의 인출을 위해서 신용 한도를 마련하자. 원래의 흐름 자체가 원래 돈 냈던 것에서 찾아가는 방식이었었는데 우리가 이제 신용카드가 있는 것처럼 이제 신용 한도를 늘려서 이들 국가에 도움을 주자라는 이런 방식으로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개별 국가의 국민 계정에 또 세부 사항을 수집하기 해야 된다고 하는데 IMF는 각 국가들의 구체적인 신용 점수를 제공하는 데는 반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G20 국가들 사이에서 할당 지분과 투표 지분을 대폭 확대하려는 이런 개혁안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IMF에서 또 세 번째로 큰 회원국입니다. 돈을 많이 낸다는 것이죠. 브라질, 중국, 미국, 러시아가 지분 상위의 10개국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77%의 지분을 가진 147개국이 이 개혁을 승인했었지만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당 지분 조정 받아야 진행되기 때문에 할당 지분 조정은 아직 의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구금융을 또 감시하는 그런 기구 중에 하나가 자금 세탁 방지 기구입니다.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 그리고 권고와 준수 여부에 대한 감시하는 기능이 이 기구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간의 금융 서비스에서 점차 민간 금융 서비스로 또 그 영역들이 확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민영화를 통하여서 1980년대 이후에 글로벌 금융이 발전하게 되면서 민간 금융 거버넌스 역할이 증대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제 증권관리위원회, 국제보험감독자 협의회,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이런 활동들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다양한 신용평가사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무디스,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 S&P라고 하죠. 그리고 채권 평가 기관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전문성을 민간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또 시장, 국가 정부의 당국자들을 위해서 초국적 감독 시스템, 이런 등급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러한 등급 평가들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런 등급평가에 대해서 항상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7년에 AAA 등급을 받은 대형 금융기관 다수가 2008년에 파산했었던 미국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또 미국 금융위기의 어떤 도덕적 해이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죠.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처로서 또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뭐 그리스나 이런 부분들은 등급이 낮은 어떤 부정적인 전망 이런 부분들을 가질 수가 있죠. 무디스나 피치나 아니면 S&P 이런 기관에서 한 등급 올리느냐 내리느냐 이 기준에 따라서 그 당국의 그 국가의 어떤 주식의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영향력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역 거버넌스는 우리가 중간에 영상을 이제 쉬고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